쪽발타도 투쟁 만세. 네, 오늘은 원래는 이제 본디 유태인 조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유대인 조직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유대인 관련한 음모론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했었는데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드 체제, 신자유주의 체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인드라는 세계 최초로 신자유주의를 구분하여 전기 신자유주의와 후기 신자유주의로 구분하였습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것은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만들었습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것은 달러와 금을 일정한 금과 일정한 달러를 연계시켜서 유통한 것입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활용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체제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쪽발 요런 선진국 외에는 모두 제3세계를 저개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쪽발 유럽에서는 높은 경제 성장과 함께 고용 안정을 취해서 냉전 체제인 정치의 냉전 체제인 소련의 공산주의보다 어떤 우월한 경제 체제, 우월한 복지국가 체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빅토르 로차일드는 소련 시스템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냉전 체제를 만든 것이 빅토르 로스차일드입니다. 그래서 제3세계 인민들에게 미국이냐, 아니 서방 선진국이냐, 아니면 소련이냐, 공산주의냐 이거를 택하도록 강요를 받은 거죠. 근데 제3세계는 둘 다 택하지 어느 것도 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개발을 정지에 당했으니까요. 예. 정치적으로는 소련이 좋다고 선전을 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서방 국가를 불허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빅토르 로차일드의 세계 체제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것이 브레튼 우드 체제입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제3세 외환 통제를 극히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외환 결제가 상당히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선물 시장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농산물 시장에서만 이루어진 선물 개념이었지만 이것이 보다 본격적으로 선물 시장이 금융시장에서 작동하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입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선물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의 중앙은행 어떤 주요한 기능은 서방 중앙은행의 주요한 기능은 고용 안정이었습니다. 인플레가 아니었죠. 인플레를 물가 안정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고용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시스템보다, 그러니까 소련 사회주의 시스템보다 항상 우월한 어떤 복지국가 시스템을 전시장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죠. 예. 영국이나 독일조차도 따라갈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전시장 체제가 북유럽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건 국유본 지원 없이 그런 체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작품인데, 그러면 신자유주의 체제는 빅토르 로스차일드를 물러나게 하고 신임 황제가 됐던 데이비드 록펠러의 작품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를 지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은 워싱턴 컨퍼런스 이제 간단하게 신자유주의를 정의를 한다면은 기존의 달러 체제가 금과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금과 연동을 폐기시킨 거죠. 그리고 국제
국제적으로 외환 거래를 자유화시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같은 것이 급격히 확대되고 했던 거죠. 하나의 그 어떤 흐름을 본다면, 우선 산유국한테, 석유를 국유화시켜서, 석유 가격을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 석유가를 쥐고 있는 것은 산유국이 아니라, 메이저, 메이저, 유통 메이저죠. 유통업체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산유국들이 엄청난 달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아주 그 기막힌 어떤 비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석유 거래는 오직 100% 달러로만 결제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산유국에서 비싸게 갑자기 그 1달러이던 석유 가격을 배럴당 1달러를 4달러로 확, 4배로 확 뛰어버리니까 엄청나게 떼돈을 번 거죠. 이 떼돈을 번 걸 달러로 결제해서 미국의 은행에다 다 예치시킵니다. 미국에 예치시키고 국유본 은행들은 JP 모건 뭐 이런 모건스탠리 이런 은행들은 이 돈을 가지고서 남미나 제3세계에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요. 빌려준 거죠. 나라에 빌려주는 겁니다. 개발하라고. 전까지는요, 제3세계에서 외화를 돈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외자 유치.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외자 유치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돈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화폐 개혁했던, 해서 화폐를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아닙니다. 영국이었어요. 빅터 로츠차일드가 있는. 그 외자 유치 막 하려고 할 때도 독일로 가서 했지 미국 가서 안 했습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빅터 로스차일드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 록펠러의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은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산유국에서 돈 번 것을 미국의 국유은행에 예치하니까 그 예치된 돈을 제3세계 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돈으로 국유본은 차관 유치한 각국 제3세계 국가들은 그 돈으로 국가 개발을 한 거죠. 산업 개발을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성공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는 어땠는가? 다른 나라는 어떤 계획이 없었어요. 그 돈은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써버린 거죠. 반면에 박정희 정부는 상당한 야심을 가지고서 이걸 해냈다. 물론 이제 국유본의 지원이 어떤 여러 가지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보다는 박정희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거의 왜냐면 그 전후에 신민지 2차 대전 때 신민지 국가였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한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유본 기기 속에 포함된 건 아니었다. 물론 어느 정도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 국가로 남북 간 갈등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보다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북경제 체제보다 이 정도의 어떤 사고 방식은 있었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 정도로 잘 살게 하는 것은 국유본 의도를 100%에서 200%더 나아가게 한 박정희의 몫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기 신자유주의 체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브레튼 우드 체제에 비해서 고용 안정보다는 물가 안정을 중시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럴당 1달러였던 것을 배럴당 4달러 확 뛰게 하니까 물가가 당연히 물가가 당연히 뛸 수밖에 없겠죠. 각국에서는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초점은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예, 우선순위가요. 그리고 이제 제3세계 관점에서는 냉정하게 봤을 때 제3세계 관점에서는 브레튼 우드 체제보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개발 상태에서는 가난했으니까요. 노동운동도 하려면은 우선 제조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조업도 없는데 어떻게 노동운동이 가능합니까? 그죠? 공장을 지어야지 노동운동이라도 하죠.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뭐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브레튼 우드에서는 그냥 가난했습니다. 할 게 없었어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투자가 들어오니까 외환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그러니까 빨리빨리 선진국처럼 되자. 그렇게 해서 한국인 인자가 성격이 만들어졌죠. 빨리빨리. 박정희 정부 이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신자유의 장점은 이렇게 보다 평평한 지구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쪽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제3세계 사람들도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에 다가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정적인 거죠. 78대 22, 8대1 사회라고 그러죠. 신자유의 사회는 그만큼 불평등을 더 야기시켰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절대적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는 브레튼 우드 체제보다 신자유의 체제가 절대적인 평등점에서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상당수 기하 국가들이 한번 보더라도 맨날 춘궁기가 있었고요.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빈곤은 타파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북한 수준에서 남한 수준으로 대한민국 수준으로 전체 전반적으로 경제생활이 나아졌다는 거죠. 반면에 단점은 무엇이냐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에 20%, 약 22%는 운이 좋았던 뭐 여러 가지 본인이 능력이 있었던 간에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면서 잘 나가게 되고 나머지 70%는 그러니까 옆에 그들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동네에서 같이 못 살면서 자라났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사람 관점에서는 딴 나라 사람들이, 딴 동네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관심이 없어요. 원래 태어나게 부자로 태어났으니까. 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 원래 부자로 태어났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질투심이나 이런 것들이 덜 느낍니다. 박탈감도 덜 느끼고요.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반면에 자기보다 자기랑 똑같이 개천에서 못 살고 못 먹고 이렇게 지냈던 애가 심지어 나보다 어렸을 때 심도 약했던 놈이 갑자기 불을 거머쥡니다. 부자가 돼요. 배가 아픈 거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이. 그게 거기서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먹고 살만하더라도 나도 집이 생기고 차가 생겨도 걔보다는 못하니까 친구보다 못하니까 배가 아픈 거죠. 옛날에 못 살던 때보다 더 심리적으로 배 아파요. 행복하지가 않게 됩니다.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된 거죠. 내가 사는 아파트는 똑같은 32평인데 내가 사는 아파트는 2억밖에 안 되고 걔가 사는 아파트는 10억이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단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비판적인 쪽이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왜냐하면 빅토르 차드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영국 중심 그리고 유럽 중심이었거든요. 반면에 데이비드 록펠러는 미국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느 정도는 유럽적인 힘을 빼가지고 죄송합니다. 미국 체제를 강화시키고 쪽발에게 뭔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럽에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유주의 비판은 유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할지라도 두 가지면 이중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제3세계 국가 속에서 신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하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까지 포함한다면, 브레튼 우드 체제는 냉전 시스템을 정치 체제로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빅터 로스차일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소련 권력을 영국 정보부를 통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했어요. 영화 007 아시죠? 거기에 그 세계 정보를 꿈꾸는 악당, 그 사람이 바로 빅터 로스차일드입니다. 007 영화는 빅터 로스차일드를 은근히 까기 위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요. 영국 쪽, 프리메슨 쪽 계열들이, 견제하고자 만든 영화죠. 예. 어쨌든 간에, 요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 신자유주의 체제는 빅터 로스차일드가 만드는 구도를 갈아엎고 자기 중심적인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냉전 체제를 바꿔야 됐던 이유입니다. 냉전 체제는 어디까지 빅터 로스차일드를 위한 시스템인 거죠. 자기 친구를 소련에 내보내고 중국에 내보내고 미국에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막 관리하는 거니까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됐던 거죠. 가령 미국이 잘못하면 빅터 로스차일드가 케네디를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케네디가 딴 빠지니까 암살했죠. CIA를 통해서 그 주범은 케네디를 암살한 사람은 빅터 로스차일드죠. 배우는. 반면에 이제 데이비드 록펠러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냉전 체제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근본주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근본적인 민족주의, 종교적 민족주의, 민족주의 여러 가지 근본주의. 민족으로도 근본주의가 있죠. 한국에도 근본주의가 몇 가지가 있죠. 종교적, 기독교 근본주의도 있고, 그다음 민족, 당군주의 이것도 근본주의죠. 예. 그다음에 쪽발에는 쪽발주의, 쪽발 천황주의, 예? 쪽발왕주의 이런 근본주의가 있겠죠. 중동에는 또 이슬람 극단주의, 그러니까 모든 극단주의, 좌우극주의를 중시했던 것입니다. 데이로크는 그러니까 극단주의, 예? 좌우가 중요한 것이 좌우도 사실 좌파 우파 이것도 개념은 프랑스에서 온 거긴 하지만 근대 이후의 어떤 그 좌우파 개념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만든 거거든요. 시스템을 그걸 또 그대로 다 좌시할 수 없으니까 이걸 또 변형시킨 것이 또 데이비드 록펠러의 그런 시스템이고요. 어쨌든 정치 시스템 근본주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정치 체제를 만들다 보니까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브레진스키를 통해서 소련 체제를 붕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시스템은 오늘날까지 작동하는 정치 체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내용을 그냥 두섭시, 간단히 이건 서론이에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후기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후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개념을 만든 것입니다. 후기 신자유주의는 정기 신자유주의에 비해서 어떤 규정을 갖느냐. 첫 번째, 디플레보다 인플레가 낫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 침체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야 물가가 오르더라도 경제를 살려야겠다. 예? 그래서 양적 완화, 돈을 계속 풀어야 된다.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인 거죠. 두 번째는 금융 규제를 해야 된다. 둘째는 금융 규제다. 이렇게 돈을 풀다 보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커지겠죠. 예.
더군다나 눈덩이처럼 그 어떤 금융 부분, 실물 부분이 아니라 금융 부분에서만 그런 머니 게임이 계속 하다 보면 실물 경제에 정작 돌아야 될 실물 경제는 돈이 돌지 않고 금융권에서만 돈이 도니까 오히려 모든 정책들이 무효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을 철저하게 규제를 해가지고 돈이 실물 경제에 들어가게 해서 정책적인 첫 번째 효과, 디플레보다 인플레가 낫다는 그 정책을 성사시키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후기 신자유주의 규정입니다. 인드라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이 록펠러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데이비 록펠러가 지금 현재 살아는 있지만 계속적인 그 심장 수술로 인해서 연로 한 데다 심장 수술 계속해서 이제 대권 록펠러 재단 운영권은 제이 록펠러에게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는 있지만은 권한은 제이 록펠러가 준 거죠. 그래서 제이 록펠러가 건강후에도 불구하고 상원위원회에서 은퇴를 한 겁니다. 그리고 CFR 고문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현직으로 민주당에 있으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중립적 의견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황제 입장, 구금을 황제가 편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CFR 미국 외교협회 고문으로 있는 것입니다. CFR 같은 경우는 1948년 그 데이비 록펠러 데이비 록펠러와 형제들이 CFR을 48년 이후부터 쭉 오늘날까지 계속 지배를 해왔습니다. 의장도 맡았고요. 그리고 그 록펠러 재단과의 관련이 깊은 사람들이 대부분 CFR 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CFR 고문이 됐다는 것은 제이 록펠러가 한편으로는 록펠러 재단의 운영권을 확 쥐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자신이 구경 황제임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급위원회는 뭐냐면 데이비 록펠러의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제이 록펠러 입장에서는 약간 거리를 둔다 이거죠. 그 문제는 이제 이게 데이비 록펠러가 제이 록펠러에게 권한을 주었지만 가신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데이비 록펠러 가신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걸 쉽사리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자기 주군이 권한을 줬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을 이것에 다 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항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제이 록펠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신임 황제가 됐기 때문에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 자신을 지지한 사람, 신흥 구경 귀족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지지해줬는데 신흥 귀족들에게 뭔가 줘야 되니까. 근데 신흥 귀족들한테 일자리를 주려면 어떻습니까? 기존의 구경 귀족들에게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지분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를 빅토르 차일드하고 데이비 록펠러 때로 잠깐 갑니다. 구경 귀족들은 빅토르 차일드에게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빅토르 차일드가 지나치게 사회주의적이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보다 빨리 신세계 질서로 가겠다고 구경 귀족들에게 상당한 어떤 지분 양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 기회를 달라. 계속 그렇게 구경 귀족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빅토르 차일드는 엄격한 외환 통제를 해렸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 규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가졌죠. 이에 대해서 데이비 록펠러가 구경 귀족들에게 유화책을 쓴 겁니다. 나한테 오면은 너네들한테 무한정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 그러자 이제 구경 귀족들이 데이비 록펠러에게 돈을 추대한 거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혁명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쿠데타는 혁명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을 때 데이비 록펠러 귀족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경제적 지분을 약속했다는 거죠. 자신에게 권력을
준다면 자신은 정치적 권력만을 취하겠다. 대신에 너희들의 경제적 지분은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한 거죠. 구변 황제인 데이비드 록펠러와 구변 귀족 간에, 구변 귀족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데이비드 록펠러는 정치적인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전기 신자유주의 때 계속 유지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이 록펠러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제이 록펠러는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실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데이비드 록펠러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데이비드 록펠러가 이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미 정치 시스템은 상당히 튼튼해졌어요. 데이비드 록펠러는 로스차일드 가문까지도 상당 부분 회유시켜서 로스차일드 가문 내에서 내분이 일어날 정도고 그들 사이에서도 노비네파로 전향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하던 간에 상당히 세를 약화됐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이제는 거의 상당히 그냥 군소 가문. 그래도 군소 가문 중에서 가장 이름이 있는 가문이긴 하지만 록펠러 가문의 간이 대들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추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기존의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제이 록펠러는 데이비드 록펠러가 아니라는 거죠. 신임 황제이기 때문에. 신임 황제 시대에는 새로운 계약이 구변 귀족과의 계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충성 맹세인 것입니다. 새로운 군주에게 충성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보면은 제이 록펠러가 기존의 구규번 귀족들에게 대해서 옥석 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실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구변 귀족은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의 재산과 모든 것들은 자산을 다 몰수해서 자신의 지지하는 귀족들의 신흥 귀족들에게 분배해 주는 거죠. 그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우리 세계 경제의 현재 면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 록펠러의 후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거기에는 신임 제이 록펠러의 어떤 신임 황제의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화에 더해서 제이 록펠러 체제의 시스템이 구규번 신임 황제가 새로운 업적으로 새로운 어떤 자신도 황제가 됐으니까 그냥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후기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징후가 바로 2009년의 금융위기였다. 금융위기를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이 록펠러가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인드라는 이렇게 합니다. 공황은 자연 발생적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인위적입니다. 물론 이전에 1825년 이전에 농업공황인 경우는 분명히 그건 자연 발생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공황은 태양의 흑점 주기, 11년 주기죠. 태양의 흑점 변환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흉년과 풍년이 교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오면 여러 가지로 농업공황이 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10년 주기든 어떤 주기든 각국마다 여전 기후적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왔던 것이 점차적으로 1825년에 최초로 금융공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농업공황과 금융공황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1857년에 최초의 세계공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이 1857년 역시 이 공황도 인드라 분석하기로는 인위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3년의 공황, 그다음에 유명한 1907년의 공황은 미국에서의 1907년의 공황은 모건이 해결했죠. 로스차일드의 대리인이죠. 이 모건이 해결했는데 이것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의 공황,
충분히 막아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공황들은 모두 인위적이었다. 국유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다. 그럼 공황은 왜 만드나? 왜 일으키는가? 경제적으로는 그 채권 만기가 되는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못 갖게 하면 연쇄도가 일어나죠. 예.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공황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세상의 어떠한 부가 결국 살아남는 자본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 부분이 더욱더 불리는 거죠. 덩치를 불리는 위기 속에서 더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기마다 공황을 되풀이하다 보면 되풀이할수록 보다 국유본의 힘은 커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2차 대전, 1930년대 공황에서 보면은 신기하게도 유대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딴 데서는 막 공황이 덮치니까 그냥 팍 쓰러지는데, 예? 유대인 이쪽 기업은 막 살아남아요. 근데 그 살아남는 비결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무한정 돈이 투자가 돼요. 계속.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막, 이렇게, 직원도 월급도 못 주고, 재료비를 구할 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 비용만 계속 조달할 수만 있다면, 예?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예? 더 싸게 팔고, 뭐 하여튼 간에 해보고 계속. 근데 누군가가 계속 너한테 돈을 무한정 빌려준다든가,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여유가 있는 거죠. 예? 다른 데는 어렵지만 우리 막 오히려 그런 와중에 다른 데들 부도 처리된 것들을 그냥 헐값으로 쓸어 담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2차 대전 중에 상당수 유대 회사들이 덩치를 키웠다. 이런 것들의 사례가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공황을 자주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공황 국면, 10년마다 거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제 위기 국면은 분명하게 국제 유태자본의 의도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의도만 또 파악해서는 안 되겠죠. 그 시스템을, 니들하고 해서 유대자본, 국제 유태자본 이렇게 할 때 그 시스템과 주체를 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체의 의도가 중요한 거고, 또 한편은 그 시스템적인 면도 역시 동시에 고려된다는 거죠. 예? 환경과 주체 이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시스템을 해서 이제 제1록펠러는 2008년부터 후기 신자유의 시대를 열은 거죠. 그래서 점점점 지금 자기의 황제의 위엄을 지금 알리면서 점점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경제 상황은 어떠한가? 우선 연준, 앨런 이런 사람은 제1록펠러 사람들입니다. 힐러리, 제1록펠러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제 이쪽 국제결제은행, BIS,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는 히틀러의 전쟁 배상금을 처리를 위해서 로스차일드가 만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어서요. 아직까지도 로스차일드의 영향력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연준이 여당이고 BIS 국제결제은행이 야당인 것처럼 연준에 대해서 연일 쓴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왜? 연준이 지금 경기부양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인 거예요. 마치 뭐 세계가 경제가 망화처럼 막 떠들어도 되는데, 약간 BIS의 어떤 국제결정의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감안하면서 비판점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현재 구도는 어떤 거냐면,
제이로클러는 좀 더 자기의 경제적 지분을 가져오고자 하고, 기존에 데이비드 로켈러의 가신들이었지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거죠. 발악하는 거죠. 이 싸움이 이제 여러 국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최근 10년 동안에 군기관들이 벌금을 낸 것만 175조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75조 원. 이런 것이 바로 후기 신자주의의 결과물이다. 금융규제다. 이거죠. 금융규제를 막, 기존에처럼 마음대로 그냥 외환거래나 이런 걸 하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것들을 좀 더, 실물경제로 가게끔,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글로벌 은행들, 투자은행들이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아요. 헤지펀드건, 사모펀드건, 글로벌 은행들이건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규제가 엄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굉장히 엄격해졌다 보니까 수익률을 낼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설적인 인물들이나 사모펀드들이 다 지금 막 마이너스가 되고, 다들 그래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 돈이 계속 시중으로 돈이 유통이 계속 시중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투자할 만한 투자처를 못 찾고 있어요. 과거에는 투자할 만한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투자할 만한 제조업이 없으니까 어땠습니까? 투자할 만한 금융업으로 다 몰리는 거죠, 돈이. 금융업으로 몰렸어요. 근데 이 금융업에서 투자할 만하지 못하게 딱 말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돈이 제조업에도 안 가고 금융업에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제 제이로페 쪽에서 어느 정도, 연준에서는 이거를 제조업 쪽으로 가라. 자꾸 이제 이걸 유혹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런 대결 속에서 이쪽에서는,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고자 하고, 저쪽은 반대편에서는 이제, 저금리 하지 말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사실 저금리 고금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유가인 거죠. 이 저유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후기 신자유주의 체제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사람인 힐러리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인디라가 세계 최초로 이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수년 전부터 이미 공언한 바 있습니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샌더스나, 트럼프나 다 구원 인물이고, 딱 힐러리를 위한, 꼭두각시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흥행을 위한 쇼죠. 그래서 어떤 힐러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힐러리는 외교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전문가 하려면 국민들은, 외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국내 정치도 그냥 거기는 거면 국내 경제가 잘 되면 그때 외교를 따지지 국내 경제가 좀 안 좋으면 외교고 뭐고 잘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국민들은 따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힐러리의 어떤 대통령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민은 그제서야, 힐러리의 외교적 측면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 같은 애가 외교적으로 막말 같은 거 많이 하면 힐러리의 주가가 훨씬 더 뛰는 거죠. 트럼프의 역할은 힐러리를 더 돋보이게 만들려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힐러리가 당선돼야 되겠죠. 그러자면 미국 경제가 안정돼야 되는 거죠. 적어도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 경제에서는 어떤 쇼킹한 사건은 없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각국에서는 이제 펀드들이나 이런 데들 이제 수익률을 제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내 그 증권회사들처럼 어떻습니까? 공매도나 이런 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방식.
예? 그렇게 매도 방식을 통해서, 예? 돈을 버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제 하려고 이제 여기저기다 작전을 거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 작전이라는 게 1997년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딱 먹잇감이 될 만한 그주의 경제 규모였어요. 한 국민 수준, 경제 규모가 한 6천만 불? 예. 6천만 불? 예.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타격을 해도 다른 나라의 파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1조 달러, 세계 10대 무역 거래 국이라는 거죠. 예. 대한민국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세계 경제 생각보다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 하죠. 얼마든지 그거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요절낼 수는 있지만 그 파급효과를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구입원은 기후무기를 동원해서 지진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지진보다 지진을 통제할 만한 그런 기술을 지금 현재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거죠. 예? 딱 지진을 일으켰는데 딱 1000명 규모, 반경 500m 안에서 1000명 정도의 피해만 있다.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다면은 괜찮은데 그게 지구가 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기술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이미 1조 달러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쉽사리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만만한 국가가 97년에처럼 만만한 국가들이 세계에 도처에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터키, 남아공, 베네수엘라, 브라질, 대만, 예? 태국, 많아요. 인도네시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그렇죠? 이런 나라는 이렇게 좀 예? 그런 나라가 경제 중앙아시아 국가, 그다음에 동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 그리스 얼마나 만만하고 좋아요. 예? 이런 나라들. 이제 좀 경제가 뒤집어지는 이런 것은 거기서 이제 소로스 같은 애가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대한민국은 좀 예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더 지는 격을 피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국면은 미국 경제는 돼야 되고 그리고 유럽이나 쪽발은 또 거기 야당이 좀 있는 셈이니까 인석들은 또 손해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3세계에 피가 가중이 되는 거죠. 만만하니까 거기서 머니게임을 해라 이런 식인 거죠. 제이록플러도 언제까지 다 막아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지분을 계속 경제 지분을 가져온다 그래도 자치사장은 구비원 전체 공분을 사가지고 빅토르처럼 구분 귀족들이 다 등 돌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계벽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이록플 입장에서는 옥석가인 거죠. 모두가 전면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일부에게는 철저하게 협력하고 길을 열어주고 후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거죠. 한편은 철저하게 타격하고 이런 방식의 제이록플러가 구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저유가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유가를 하면은 미국 국민들이 자동차를 열심히 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왔다 갔다 여행을 많이 하다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죠. 소비를 많이 하게 됐죠. 비용 측면에서 많이 줄어드니까 이런 것이 다른 어떤 보다도 낫다 이거죠. 반면에 이쪽 그 야당 쪽에서는 아니다. 그로 인해서 산업이 많이 고유가 덕에 많이 여러 가지 그 파생했던 산업들이 다 지금 가격이 무너졌다. 고유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왜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게 원유를 채굴하다 하려면은 그냥 땅 파면 나오는 수도 있지만 저 심해 바다에서 캐오는 수도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경비가 하는 게 $80 선이래요. 평균 가격이 $80 선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40 말이죠. 그러니까 채굴해봐야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생산해봐야 반값도 못 건진다 이거죠. 현재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관련 석유 생산 시설 이런 거 하는 자금들, 그다음에 그것들을 또 운송하는 그런 수단들, 그 자금들, 해양 여러 가지 어떤 산업들이 다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면을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바로 이게 노림수가라는 거죠. 제이록플러의 노림수라는 거죠. 뭐냐? 그걸 제이록플러 측에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저유가를 더 강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망할 기업들은 망해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 듣지 않으니까.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 놈들은 망해도 싸다. 네?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려거든, 네? 지분을 가지고, 경제적 지분을 응? 내가 만족할 만한 경제적 진부를 각서에 써가지고 와서 항복해라는 얘기죠. 충성하라는 얘기죠. 그게 싫으면 그냥 100% 알거지가 되고, 그게 아니라면 한 50%를 나한테 양보해라. 이 얘기인 겁니다. 망할 놈은 망해라. 이런 얘기죠. 무시무시한 거죠. 제일 높게. 예?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또 저유가 안 된다. 계속 막, 한국의 쪽발 찌라시들도 계속 저유가 때문에 산업이 어쩌고저쩌고, 국민은 저유가 때문에 좀, 기름값 싸져가지고 좀 난데, 전기값은 안 올려, 전기값 똑같이 지금 내리지 않고 이 새끼들이, 탱자탱자 하는 거죠. 사람의 이익보다 기업이 더 취하는 놈들이, 한국전력, 개잡놈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데, 제일록펠러는 단호한 거죠. 한국전력 두고 봐라. 너던 애들도 언젠가는 젖밥이 된다. 제일록펠러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제일록펠러 입장에서는, 저유가를 강행하는 것이 미국 국민에게 좋고, 힐러리에게 좋고,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일부 구변 귀족들이 반발하니까, 록펠러 가문에서, 자신들이 성장했던 손을 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은 재산만 손을 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석유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뉴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알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일록펠러 의지가 강력하구나. 이 정도로 저유가를 지속시켰다는 것은 확고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고 록펠러, 넥슨모빌은요, 록펠러 패밀리 펀드라는 거는 그냥 록펠러 후손들 있죠? 후손들이 많잖아요. 걔들의 어떤 용돈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건 별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엑슨모빌 같은 미국의 주요한 중요 기업들은 다 전부 록펠러 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다. 록펠러 핵심이 록펠러 재단이에요. 패밀리 펀드 같은 경우는 그냥 애들 용돈벌이, 그냥 코 묻은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록펠러 재단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건 딱 도매뱀 자르기처럼 딱 보이면서 생색을 내면서도 동시에 치밀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제일록펠러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 국제 유가 부분은 확실히 리포트는 명성이 있어요. 이유가 명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제일록펠러가 크게 후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또한 중요한 것이 전 세계의 선물 원유 거래의 60% 이상을 골드만삭스가 담당해요. 그러니까 유통 거래를 자기 손바닥처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장부 안에서 자기가 왔다 갔다 거래해 성사시키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업자로 중개업자로 하십시다. 전국 부동산의 60%를 이상을 만약에 자기 손으로 다 중개했다면, 여러분은 현재 부동산 현황을 누구보다 손금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누구보다 권위 있게. 그리고 그런 데가 중개업자가 만약에 리포트를 낸다면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시장 현황을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섣불리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거는 이렇게 말을 일부러 틀리게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정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이득을 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유가 부분만큼은 자기가 그 60%를 거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 때문에, 고객에 대한 신뢰 때문에 유가 부분만큼은 함부로 골드만삭스가 말할 수 없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유가 부분은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주의 깊게 보는 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유가 예측을 아주 잘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골드만삭스 어떤 리포트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런 데서 얻은 결과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의 민간 부분 경제 어떤 연구소는요,
그냥 3대 연구소는 인정해요. 다른데 뭐 현대니 LG니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요. 깡그리. 예, 쓰레기다. 인정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응령에서 다 수준이 낮기 때문이죠. 보지 않아. 그냥 인드라는 이제 국내 쪽으로는 그냥 그 통계청,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원, 또 이 세 곳 외에는 그렇게 뭐 하지 않습니다. 한신평, 뭐 신용평가 기관 그런 거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런 거 인정도 안 해요. 쪽발 노무라 이런 데도 인정 안 하는 판에 뭐 그네들은 PAS 뭐 박현주 이런 거 그냥 개무시해요. 쥐도 모르는 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인드라가 그럼 넌 뭐 투자의 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그렇죠. 구라경제학과 이제 왕회장 경제학 인드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구라경제학이라는 것은 이제, 막스 같은 사람이, 막스도 주식 투자했는데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빨로 이제 하는 경제학이고 인드라는 구라경제학. 왕회장 경제학이라는 건 정말로 상인 본능으로 하는 그러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세요. 기막히게 돈 냄새를 맡는 경제학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소로스 같은 사람이 최근에 뭐 중국 뭐 공격한다 그랬을 때 인드라가 이제 소로스도 한물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배경이 소로스가 과거에는 말이죠 영국 뭐 타격하고 쪽발이 타격하고 뭐 한국 타격할 때 그때 뭐 비결이 뭡니까 뭐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뭐 그러면 괜히 거기 꽂혔다 감이 왔다 간밤에 끔자리가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황당한 소리를 막 짓거리면서 그냥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럴 때는 오히려 소로스를 믿어야 된다. 뭔가 이게 6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보통 6개월 작전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그 독일에서부터 유럽 금융위기 직후부터 이제 그 독일 문제를 거론할 때 소로스 때부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언론에다 뭐 이렇게 계속 기고를 하던데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저는 그때부터 독일 문제를 거론할 때부터 소로스가 막갔다 이렇게 본 건데요. 소로스가 새 여자하고 기존의 여자를 결별하고 새로운 여자를 하고 늙은 나이에 떡치기도 힘들 텐데 아마 누군가 대피라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일선에서 물러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9번 이너서클이 됐어요. 소로스가 이미 이제 일선에서 좀 이렇게 한 칸 물러나가지고 9번 귀족, 이전에는 이제 그 같은 9번 귀족이더라도 변두리였는데, 그냥 행동대장이었는데, 지금은 원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욕먹는 일을 좀 자제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신 뭐 그런 것들은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동유럽에서 이제 무슨 뭐, 민주화 투쟁기금 이런 거, 그런 거라는데, 몇천만 불씩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 거. 예. 그런 거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미지 관리 좀 하는 그런 거 외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소로스가 그렇게 뭐 감이 왔다, 꽂혔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이제 왕회장 경제학이다. 근데 막 논리적으로 기가 막힌 논리가 이거는 이제 좀 구라 경제학이다. 그냥 구라 경제학은 투자의 참고가 되는 거지 지침이 돼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 오늘날 이제 지금 한국의 한 상황 경제 시스템을 본다면 제일 먼저 인드라가 문명 비판론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박정희 시대까지만 해도 인구 감소 정책은 유효했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니죠. 인구가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중국조차도 인구가 이제 억제 정책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역설적으로 인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부족해. 무슨 소리냐?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많지 않냐? 70억 넘지 않느냐? 그런데 선진국에서 인구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드라는 20년 전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1억 통일 한국과 더불어 1억 한반도론, 1억 명 한반도론을 제기해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인드라는 10억 한반도 인구론, 10억 목표로 해가지고 한 5억이라도 좋습니다. 5억 내지 10억 정도의 한반도 인구론을 제가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한반도에서 어떻게 5억 명이 살아? 10억 명이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이 서울에 1억 명이 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땅을 절대 넓히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린벨트는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지금 막 박정희 정부가 제일 잘한 게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정책인데 이걸 지금 파괴하고 있어요. 전국의 녹지를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 DMZ 같은 거 개발하면 안 됩니다. 놔둬야 돼요. 전국의 녹지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대신에 기존의 도시는 더욱더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서울에 보통 15층에서 30층 사이잖아요. 이걸 50층, 70층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하로도 지하 5층, 3층인 걸 지하 10층, 20층으로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빡빡하게 도시는 집중해서 1억 명 도시, 5천만 명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오히려 엄청난 그 인구의 규모의 경제 실현에서 상당한 어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 혁신이 보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그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나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 빨리빨리가 그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아파트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아파트가 딱 다 있으니까 딱딱 있으니까 비용도 되게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거죠. 근데 반면 유럽 같은 데 보세요. 그런 게 없으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로가 느려지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인드라 입장에서는 이게 도시의 집약화가 옛날 도시가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1만, 10만 이러던 것이 이제 100만, 1000만이 되면서 급격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듯이 저는 도시가 메가시티 지금 1,000만 명의 도시에서 5천만 1억 도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도시 외의 지역들은 각적 사람이 덜 사는 방법으로 철저한 친환경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각도 사람이 살지 않게 자연을 보존하게 만든다는 거죠. 도시에서만 사람이 주로 살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 면적을 늘리는 걸 저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늘리면 안 된다. 서울을 더 영역을 더 좁히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서울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현재 지금 지역에서 광역을 자꾸 그 시골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자꾸 덩치를 키우는데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도시들은 그렇게 해봐야 오히려 더 자산가치 하락만 불러올 것이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보다 내실을 기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도시를 계속 가져가면서 오히려 마천루 그런 도시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인구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류 해결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 초기에 전주에서 주요한 어떤 이론적 역할을 했던 로마클럽의 보고서 인구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멜더스적인 견해들 이런 견해들하고 반박한 것이 인드라 견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구경 관계자분들은 인드라의 주장에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로마클럽의 어떤 그런 주장이 그 당시에는 유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연장선, 로마클럽의 연장선에서 지금 무의나 이제 전기 신자유주의에서의 어떤 주요 이슈는 민영화였다면 후기 신자유주의의 그 어떤 주요한 이슈는 드론, 인공지능 이런 것처럼 무인화잖아요. 무인화로 이제 당신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안이 이제는 인구 폭발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인화 그런 시스템은 임기응기 돼가지고 실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기획들 사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민구 폭발과 같이 가야만이 오히려 그런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더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얘기까지 하다가 오면 이제 오늘 금리 인하 문제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주가 폭락이 있지 않냐, 모건 스탠리 인드라가 한마디 하면 다음날 어떻게 되고,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딱 그분이 이제 일부 헤지펀드가 이런 딱 인간 지표를 삼아버리기 때문에, 자제해야죠. 인드라는 알 만큼 아니까 그런 거는, 자제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쪽발 타도 투쟁 만세!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두서없이 말씀해 주신 거, 각본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는데요. 일부러 항상 이렇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점점 나아지는 인드라디오 방송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